오늘은 얼마 전에 본 SF 소설 미키 세븐입니다. 작가가 에드워드 애슈턴이라는 작가인데요. 예, SF 장편 소설을 쓴 작가라고 하는데 작가는 잘 모르겠네요. 미키 세븐은 봉준호 감독이 차기작으로 지금 만들고 개봉 예정을 앞두고 있는 미키 세븐틴, 미키 17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복제인간, 클론, 뭐 그런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키 세븐은 숫자에서 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미키 8, 미키 1, 2, 3, 4, 5 뭐 이렇게 계속 죽고 되살아나는 그런 구조를 가진 일종의 인간입니다. 책에서는 리플리 뭐라고 리플리먼트 뭐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인간을. 근데 미키는 약간 뭐 도박빚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이 그 복제 인간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약간 미키의 7번째 삶의 소설의 SF의 재미와 철학적 주제를 잘 담아내는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 미래 끊임없이 전 우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인류가 새로운 행성 니플라임을 개척하려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의 토착 생명체인 크리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개척단에서 가장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익스펜더블이구나. 소모 인력이라는 뜻이죠. 익스펜더블이란 미키 세븐이 탐사 도중 발을 헛디뎌 얼음 구덩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상처를 입긴 했지만 아직 살아있던 미키는 죽어도 복제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구조되지 않고 결국 가까스로 기지로 생활하지만 이미 자신의 예전 기억을 갖고 되살아난 미키 에잇을 만난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수많은 SF에서 흥미롭게 다뤄왔던 여러 철학적 주제를 이야기에 녹여내는 한편 인류사를 바탕으로 창안한 우주 개척사와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미래 설정 그리고 긴장감과 유머를 적절히 혼합한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 출간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미키 세븐의 후속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뭐 이 정도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책 자체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메시지가 강하거나 뭐 메모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건을 따라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정도. SF 소설이라는 뭐 설정도 있지만 어쨌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설정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지 책 자체가 대단한 뭐 어떤 메시지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재밌다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봉준호 감독이 이걸 어떤 식으로 각색해서 표현해낼지가 오히려 더 기대되는 작품이 아닐까. 이 모티브 정도만 가져온다면 봉준호 감독이 더 재밌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익스텐더블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근원적인 그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요거는 그동안의 어떤 복제 인간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모두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백업해서 새로운 휴대폰을 하는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자신이 백업해 놓은 기억과 감정들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에 대해 누구를 좋아했고 뭐 그런 기억들도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어떤 그 짧은 기억 정도만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연 이 미키 세븐이 죽은 줄 모르고 미키 8이 만들어졌고 둘이 만나는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해프닝들이 이 영화의 주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퍼라는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는 크리퍼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삶, 뭐 이런 것들인데, 청설모다. 그래서 과연 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이 사람은 과연 나인가? 근데 내가 가진 기억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감정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책의 좀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그래서 과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누가 진짜인가?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미키는 얘기합니다. 자기가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익스텐더블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험한 작업을 하거나 위험한 작업 공간에 놓여지는 거죠. 우주 속에. 그래서 그 우주에 박테리아가 있는지 헬멧을 벗고 그쪽에 가본다든지 어떤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되는 순간에 미키가 거기서 가게 되고, 때로는 생체 실험 비슷한 그런 거에도 미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죽지 않는 불사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미키는 매번 죽을 때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실 영생을 꿈꾸거나 그 다음 세상을 계속 욕망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그런 인간의 어떤 근원적 본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던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그게 또 영화로 Never Let Me Go라고 돼 있고, 이쪽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들의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을 대용하는 그런 생명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도 자신의 어떤 유전자의 근원지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비슷할 수 있고, 블레이드 러너도 약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어쨌든 이 책은 기억과 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색다르게 봤던 게 그 외계 생명체 크리퍼라는 존재입니다. 뭐 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뭐 에어리언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생명체 비슷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는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 이 친구가 미키를 만났을 때, 그 지하 세계에서 만났을 때, 너가 본질이냐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봉산입니다. 본질이라는 이유 자체가 복사된 어떤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크리퍼들도 인간들이 막 해치는 것들에 그렇게 뭐 연연해 하지 않았고, 인간을 공격할 생각도 없었던 이유가 그들도 자신의 어떤 복제품들이 계속 생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본질이 어디냐 이러면서 미키 세븐을 풀어주죠. 풀어주는 그 자체에서 저는 약간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 그대 북유럽 신화의 여기도 나오지만, 뭐 리플라임이라는 도시라고 나오지만 아스가르드라는 그 세계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신화와 뭔가 또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프로메테우스면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인간을 만든 일종의 신화적인 그런 존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사실 묻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여기에 어떤 세계관은 또 듀운의 어떤 그런 것과도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듀운에서는 인간이 기계 문명한테 한번, 기계 문명 속에 인간이 발달하다가 기계 문명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한번 몰락하는 그런 과정의 시대를 겪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계 문명을 철저히 배제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영혼이라든지 정신, 그래서 듀운을 보시면 굉장히 발달한 미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막 복장이 막 헐벗은 복장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칼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발달된 미래에 왜 저렇게 싸울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듀운이 그런 기계 문명이 한번 싹 휩쓸고 간 그런 미래 세계라는 설정의 어떤 세계관은 여기도 굉장히 복잡해서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미래 세계라고 봐야 되죠. 인간이 발을 딛고 뭐 살만한 새로운 행성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복제 인간들을 활용하고 우주선을 띄우고 비행선을 타고 가는 그런 미래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 이렇게 복제 인간을 어떤 물질을 갈아서 이 사람을 갈아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물론 에너지 소모가 심하지만 한다는 것 자체가
요 세계에도 그 잠시 나오지만 이거를 개발했던 사람이 군대를 만들어서 뭔가 그 저기 전복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고 잠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스펜더블이 그 기억과 감정을 다 가진 상태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백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투력이 굉장히 좋은 전사를 만들면 그 사람의 능력치를 그대로 계속 복제해서 굉장한 부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익스펜더블들은 절대 똑같은 복제 인간을 똑같은 인물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우연한 실수지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 자체, 한 명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린 거죠. 뭐 그냥 일반적으로야 얘네 둘 다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절대 겹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듀운의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도, 누군가를 좋아했고 이런 것까지 다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 세븐으로 뭔가 부족했는지 17로 설정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은 워낙 약간 그 코믹한 요소들을 같이 집어넣는 감독이라 좀 더 뭐 흥미로운 전개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국열차도 어찌 보면 뭐 미래 세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듀운에서 칼로 싸우고 막 이런 사막에서 이런 장면들이 있었지만 미키 세븐에서는 그것도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이렇게 먼 미래 세계지만 어떤 행성을 이제 살 수 있는 행성인지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러 다니는 리플라임이라는 곳인데, 보면 되게 식량이 없어가지고 되게 굶주립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배급받을 때 일종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딱 먹을 수 있는 배급을 이렇게 배급량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 장면이 이렇게 먼 미래에 저렇게 여전히 식량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참 먼 미래에도 이렇게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뭐 어떤 새로운 기기들이 되게 많은 세상인데 먹을 것 자체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항상 달고 있다는 것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미키 7과 8이 맨날 그러고 먹을 것을 좀 더 구하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비굴해지고 뭐 이러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이나 먼 미래나 여전히 고민거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우주 공간이라는 게 외부로 나가서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 우주선 안에서 그들이 개발한 어떤 도시 안에 어떤 그런 돔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살아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기대되는 미키 세븐이었습니다. 오늘은 매봉산이었습니다. 안녕.